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음악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보수의 가치와 품격이 무엇인지 보수의 시각으로 사회 현안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보수의 품격, 한 달여 만에 윤여준 전 장관님 스튜디오에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오히려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나오니까 이거 괜히 긴장되네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올 때보다. 그러게요. 여기저기서 굉장히 인터뷰 요청도 많고 최근에 워낙 큰 일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죠? 예. 뭐 다 고사하시고 여기 나오셨다는. 뭐 꼭 그렇게 생색내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사태가 이게 진행 중이고 네. 많은 의견들이 분출되는데 네. 뭐 저까지 굳이 거기 참여해서 뭐 특별히 드릴 말씀도 없고 그래서 사양했던 거죠. 저희들은 들을 말씀이 좀 많습니다. 조국 장관 얘기를 주로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아직은 현안이니까. 예, 엊그제 사퇴를 했는데 사퇴가 조금 시점으로 보면 갑작스러웠다 이렇게 많이들 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네. 어차피 이건 뭐 성격상 중도 사태는 뭐 불가피할 거라고 저는 봤던 사람이고 네. 다만 이제 조 장관이 임명된 다음에 네. 굉장히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어요. 검찰 개혁이나 이런 그렇죠. 부분이요. 서둘렀잖아요. 네. 예, 그걸 보면서 이걸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검찰 개혁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자기는 빠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구나라고 느끼긴 했어요. 네. 부인의 건강 문제, 네. 뇌종양 판정도 받았다고 하고요. 그게 결정적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쪽도 있던데. 뭐 그랬을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뇌종양이라는 건 심각한 병이잖아요. 그렇죠. 예. 부인이 그런 진단 받았다 그러면 누구라도 충격을 받을 것이고. 네네. 뭐 그렇다면 뭐 자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생각할 예. 수도 있죠. 인간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결정적인 어떤 단기적인 요인이라고 보면은 아까 보셨듯이 네.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사퇴하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네.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여당 쪽에서도 미리 통보를 못 받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요. 뭘요? 그 사퇴를요. 네네. 한 10분 전에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청와대에서도 거의 몇몇 사람을 빼고는 공유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인사라는 게 예. 사전에 뭐 다 통보도 하고 여론도 듣고 내부 여론 수렴하고 하는 과정도 있지만 네. 또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인사도 많이 있죠. 뭐. 근데 이제 조국 장관이 사퇴하면서 밝힌 변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몇 시간 뒤에 대통령이 수보 회의에서 밝힌 변이 네, 있습니다. 예. 그 두 가지 변을 놓고 조금 여쭤보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일단은 조국 장관 얘기를 해보면요, 본인이 디딤돌이 되고 싶다. 특히 검찰 개혁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사퇴를 했습니다. 평소에 네. 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많이 느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거나 좀 정치적으로 희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네. 검찰 개혁이라는 건 큰 과제니까 네. 이건 내가 하겠다라는 의욕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가족들에 관련된 의혹이 네. 워낙 크고 구체적으로 제기됐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법무장관직에 취임하는 건 적절한 판단은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윤 장관님 생각에는 임명한 것도 대통령이 이건 잘한 판단이 아니고 애초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를 남길까 봐 임명한다고 대통령이 그랬는데 네. 저는 그런 정도의 의혹이면 의혹만으로도 임명해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이 나쁜 선례를 만들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하. 의혹만으로도 그 정도면 임명하면 안 되는 자리를 임명을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나쁜 선례를 본인이 만든 꼴이 돼버렸어요. 음흠. 저는 그렇게 판단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당이라든가 네. 이 조국 장관 지지층에서는 아니 이게 뭐 가족들의 의혹이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불법적인 내용은 없지 않았느냐 아직까지는 그때 당시까지만 아니, 해도요. 의혹이지. 예. 이 판결을 뭐 3심까지 받아봐야만 유죄무죄가 판결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터무니없이 날조된 거냐, 아하. 아니니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의혹 제기냐는 건 전혀 성격이 달라요. 네. 없는 사실을 날조했으면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네. 이건 아니잖아요. 음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의혹이 터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될 때까지는 임명했으면 안 돼요. 그건 상식입니다. 상식.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조국 장관 사퇴하고 나서 변을 들어보면은 네. 그 얘기가 저는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뭐 중요도를 떠나서 이 표현 자체가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꿈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이 조국 장관을 통해 가지고 검찰 개혁에 대해 워낙 뜻이 확고했잖아요. 네, 네, 문재인 네. 대통령이. 그거는 좀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검찰 개혁의 당위성이야 뭐 다수 국민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상당수 국민들이 그 검찰 부분은 개혁의 여론이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높아요. 저도 예. 항상 평소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고, 네. 예, 그렇긴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환상적인 콤비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는데 예. 그렇다면 그거는 본인이 잘못 봤다는 뜻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꿈이었다. 아하. 이게 뭐 꿈을 꾸는 건 좋은데 예.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게 판명이 벌어진 거잖아요, 상황이. 네. 그래서 얼른 판단을 바꿨어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검찰 개혁의 어떤 첫발을 내디딘 조국 장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결과물들도 상당 부분 인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이 보세요. 지금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의 내용으로 제시한 거, 네. 그래서 국무에서 의결된 거, 네. 이거는 대통령령, 국무에서 의결하는 대통령령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검찰 개혁의 핵심은 다 제도적으로 바꿔야 돼. 국회에서 국회요? 법이 통과돼야 예. 될 일이에요. 예. 그럼 조국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입법 사항이 아닌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미안하지만 검찰 개혁의 핵심적인 과제들은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뭐 중요한 거긴 하나 핵심적인 과제는 아닌 거죠. 그냥 법을 못 고친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검찰 개혁은 대통령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시행령 바꾸면 되는 거니까. 네. 반드시 조국 장관이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조국 장관이었어야만 한 건 아니라고요. 아니었다. 대통령 의지만 있으면 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 국무에서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거니까. 네. 누가 장관이 돼도 대통령 의지가 강하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이 조국 수석 이제 해임한 후에 뭐 조국 수석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긍정적인 평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검찰 개혁의 중요한 동력이었다고 평가하는 건 논리가 안 맞아요.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요. 조국 장관이 이렇게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이 더 높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그런 효과는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볼 적에는 네. 평상시에도 특히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아본 사람은 다 절실히 느껴요. 저도 이제 국회의원 할 때 수사 받아보셨나요? 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제가 국회의원 했잖아요. 예. 그때 뭐 여당이 말도 못하는 거짓말로 저를 막 모함을 해가지고 예. 제가 검찰에 뭐 고소해가지고 고소인 조사 받으러 갔는데 그러셨어요. 예. 담당 검사가 상부로부터 사건을 만들으라는 지시를 받았겠죠. 네.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100% 날조한 사건인데 이거를 만들려고 검사가 뭐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안쓰럽다 그랬어요. 예. 예? 뭐 그런 겪으면서 저도 정말 검찰이가 안 된다. 예. 그래서 제가 보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 과제는 뭐냐? 미안하지만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핵심이, 자유스러울 핵심. 때가 없잖아요. 말하자면. 예? 예. 지금 결과적으로 자유스러운 것처럼 됐는데 예. 예. 대통령의 의지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집권한 초기에
검찰의 제도 개혁에 착수했어야 되는데 네. 예? 적폐청산에 매달렸잖아요. 이게 한 1년 이상, 2년 가까이. 네. 그런새 제도 개혁에 손을 못 댔단 말이에요. 그러다 지금 와서 이제 제도 개혁에 손을 댈라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 대통령 말 중에 그 송구하다는 얘기가 2번 나옵니다.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얘기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는 부족하다. 뭐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목조목 다시 사과해라. 그리고 뭐 오신환 원내대표는 마찬가지고. 어떻게 아니, 보세요? 저는 뭐 조목조목 사과하라는 그런 말에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저는 다만 자, 이 이른바 조국 사태라고 부르는 네. 이 사태가 2달 이상 계속됐습니다. 그렇죠. 그 예. 사이에 국정이 거의 마비다시피 했어요. 네. 뭐 블랙홀이라고까지 하지 않았어요? 네. 예. 그런 일을 겪었으면 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돼요. 음. 네? 2달 동안 그런 사태가 진전되게 한 것은 어쨌거나 대통령이 책임져야 돼요. 네.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예, 그러면 조목조목은 아니다 할지라도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그 뭐죠 수석보좌관 회의라고 예. 수보회의라고나 예.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송구스럽단 말을 했죠. 네. 저는 이것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다 부족하다. 아, 형식도요? 아닙니다. 안 돼요. 이거 그냥 보좌관들한테 한 얘기잖아요. 네네. 국민에게 직접 해야지. 왜 간접 사과를 하는 거예요? 네? 입장문 같은 것들을 어떤 발표를 형식으로든지 하면서요. 국민에게 예. 직접 얘기를 했어야죠. 송구스럽습니다. 네. 수석보좌관 회의 때 심정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네. 간접 사과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고 뭐 송구스럽다는 것도 사과의 하나긴 하나. 네. 예.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는 2달 이상 진행됐던 국정 마비 상황에 대해서는 네. 송구스럽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또 본인이 중간에 나와서 이게 국론 분열이 아니다라고까지 한 일이 있었어요. 있었죠. 예. 예. 그랬으니까 더군다나 그건 얘기해야죠. 분명하게. 그게 하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윤 장관님 말씀에 뭐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럼 있을 그렇겠죠. 텐데 당연하죠. 윤 장관님 말씀이 맞다는 전제 하에서는 네. 그러면 대통령의 애초에 임명할 때 판단 그리고 중간에 되돌려는 타이밍을 언제 잡을까에 대한 판단 이게 대통령 혼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뭐 대통령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 참모들의 네.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죠. 네. 뭐 중요한 거는 참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죠. 왜 안 네. 듣겠습니까? 그럼 어찌됐든 책임은 대통령 혼자 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은 지는데 네. 그러면 참모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과정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럼 어쨌든 대통령의 판단을 잘못하게 해서 네.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고 국민에게 사과까지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참모들도 일정 부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잘못 보조한 거니까.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개각도 있지만은 참모진에 대한 어떤 인사도 있을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문 대통령 성격이 잘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는데 제가 대통령이라면 전면적인 개편하라고는 못 간다고 봅니다. 저는. 그 개각뿐만 아니라 청와대고 내가 가지고 이런 예. 상태로는 국정 동력을 다 잃었어요. 제가 볼 땐 다 잃었어요. 대통령이. 예, 아무리 동기가 좋았더라도 국정은 결과로 평가받는 거예요. 예. 예, 아무리 훌륭한 동기로 한 일이라도 결과가 나쁘면 그건 나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정치 책임은 그런 거라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민에게 똑 부러지게 사과를 하고 전면적으로 바꿔서 이 국면 자체를 확 분위기를 쇄신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점점 힘이 빠질 텐데요. 임기 절반 넘어가면서 안 그래도 그럴 텐데 지금 대통령이 여기서 정말 지금 정기국회가 이제 진행 중이니까 지금은 시기적으로 아니죠. 네. 정기국회 도중에는 개각을 하면 이건 입법부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네. 그죠? 그래서 안 되는데 끝나고 나면 해도 바뀌잖아요. 네. 대통령이 뭔가 일대 전환을 하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국정 수행이 정말 어려워질 거라고. 아마 뭐 그렇게 생각하는 참모들도 꽤 있을 것이고 뭐 아마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좀 여쭤볼 게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연결된 얘기인데 사실 초기에 조국 장관이 임명될 당시 그 즈음에 시작된 검찰 수사가 과잉이었고 그것이 결국은 이런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 꼬이게 만들었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막 초기에 막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그랬죠. 하고 그래가지고 예. 저도
전에 못 보던 것 같아가지고 예, 예. 저도 사실은 검찰에서 오래 계시다가 네. 고위직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은퇴해서 있는 분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가까운 분에서 물어봤어요. 네. 혹시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야망이 있는 거냐? 아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저는 꽤 윤 있죠. 총장은 전혀 네. 모르는 분이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자기가 오래 겪어본 윤 총장은 정치적 야망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아하. 그래서 내가 근데 이게 이런 식의 수사가 이게 뭐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게 윤석열의 전형적 스타일이라 그러더라고요. 과거에도 늘 그런 식으로 했대요. 그러면서 검찰지상주의자인 건 맞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 야망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 수사가 좀 과잉이 됐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아니, 전국을 꼬이게 만들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많은 국민들이 이제 네. 뭐 과잉 수사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조국 장관은 어찌됐건 핵심적인 권력 실세 중에 하나예요. 네. 예? 그러면 아무리 가족일지라 하더라도 네. 예, 보통 국민보다 훨씬 혹독한 조사를 받아야 돼. 이게 형평성의 원리에 맞아요. 음흠. 예? 네. 대통령도 살아있는 권력 수사 엄정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얘기로 들리시겠지만 그렇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충실히 실천한 게 돼요.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럼요. 예. 그래 형평성에 맞아요. 힘없는 사람을 그렇게 했다면 가혹하다고 비판받아 마땅할지 모르겠으나 네. 권력 실세와 그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철저하게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게 그게 형평성의 원리에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일이 한 60일 동안 좀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제가 네, 생각할 예. 결정적인 장면은 서초동에 주최 측 주장으로 200만 명이 모이고 네. 광화문에 주최 측 주장으로 300만 명이 모였다라고 했을 때 네. 10월 3일이죠. 예, 예. 그때가 결정적인 지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 장관님은 그 즈음에 그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결정적인 국면이라는 거예요? 양쪽이 굉장히 팽팽하구나. 네. 요 느낌을 그냥 시각적으로 준 거잖아요. 모든 국민들에게.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달리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제 생각이고 이거는. 윤 장관님은 그 뉴스를 보시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제 그 전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네. 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네. 촛불의 상징으로 돼 있었잖아요. 네, 그 말씀하셨어요. 그게 네. 너무 무겁고 큰 상징성을 네. 씌워놨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사활을 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양쪽이 치열하죠. 한쪽이 치열하면 이쪽도 치열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말하자면 숫자를 가지고 네. 군중의 규모를 가지고 승패를 내겠다는 식의 싸움이잖아요. 처음엔 그랬죠. 예. 예.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오래 지속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나 한 번은 그렇게 피차에 세 대결을 해가지고 뭐 몇백만이라고 했는데 네. 저는 그때 보면서 딱 애들 문제로 뻥튀기라도 심하게 하는 상식적으로 숫자요? 군중이라는 게 보이는 네, 법인데 그거는 뭐 양쪽 다 약간 과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예. 애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어떤 쪽에서는 국론 분열이다 이런 우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규모로 보면 국민 네. 불원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상반된 주장을 네. 하는 군중이 자기들 말로 몇백만이 모인 거니까. 네. 근데 대통령이 국론 분열이 아니라 그랬어요. 규정을 했죠. 제가 예. 그 말을 듣는 순간 조금 놀랬거든요. 저 논리 근거가 뭐냐. 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런 판단을 했어요. 저분이 서초동에 모인 군중은 자발적으로 나오는 군중이고 네. 민주시민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광화문에 모이는 군중은 동원된 군중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것 같다고 저는 판단했어요. 음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서초동에 모인 민주시민은 정의로운 시민인 것이고, 그죠? 대통령 입장에서 볼 예, 때는 광화문. 이 수구 세력 이런 기득권 세력의 동원에서 나온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윤 장관님 보시기에 대통령이 그런 인식을 갖고 생각했을 것 같다는 있었다라고. 거죠. 그러니까 예.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그러는 논리에 근거가 만들어지는 네. 거 아니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같이 대등하게 보지 않는 거죠. 네. 한쪽은 가치로운 집단이고
한쪽은 가치롭지 못한 집단이니까 네. 이게 어째 국론 분열이냐. 네. 이렇게 본 거가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그게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냐는 거죠. 제가 해석한 건 그런 판단인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지지율이 여론조사 네. 등등을 보면 추세가 굉장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권 이후에 가장 최저의 네. 지지율을 기록을 했는데 그건 뭐 당도 마찬가지고 청와대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이 부분에서 부담을 느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막 그렇겠죠. 조사라는 게 우리나라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조사 기관마다 방법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조사 방법에 따라서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 추세라는 거는 무서운 건데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도층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쪽에서 이제 지지가 저쪽으로 쏠리는 게 보이니까 그건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봤을 수 있죠. 네. 뭐 그런 판단을 했다고 봤을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이제 정기국회 끝나고 나서 네.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 뭐 개각뿐만 아니라 청와대 참모진까지 네.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조국 장관 사태로 정리가 될 것 같기도 했는데 뭐 주말에 양쪽에서 다 장애 집회를 한다고 하고요. 국회도 여러 가지 뭐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공수처 등등등. 네. 전국을 전망을 하신다면 이거 시간이 뭐 그 말씀만 듣고 마무리해야겠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쉽게 뭐 여야 간에 도란도란 뭐 대화해가지고 도란도란이요. 뭐 타협이 되겠어요. 싸움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네. 이게 이제 금방 확 바꿔지질 않잖아요. 태도가. 네. 그런데 공수처 같은 것은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 사이에 아마 생각의 차이가 크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쉽게 전 타협이 안 될 자유한국당 거의 거라고. 보이콧 분위기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왜냐하면 뭐 저 개인적으로는 공수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네. 많은 국민이 필요하다고 보죠. 왜냐하면 검찰 권력에서 견제를 받아야 되니까. 네. 다만 제 생각에 공수처의 책임자를 공수처장이라고 그러죠 아마. 공수처장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게 돼 있는데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더라도 정권을 가지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반대입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소위 민주적 통제라고 흔히 얘기하는 입법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사실상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는 쪽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안이 제 기억으로는 두 개가 올라가지 않았나요? 권은희안과 백혜련안 두 개가 올라가 있죠. 공교롭게도 여자 의원분이 제출한 게 두 개 있죠. 그 안에 권은희 의원 안에 그게 있는 거로 동의 절차가 있죠. 맞아요.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지 대통령이 단독으로 전권을 가지고 인사권 행사하는 거는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가지고 하부 권력기관을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그러는 의혹을 사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짧아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주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이었습니다. 김경래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술 강국. 대한민국 중소기업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갑니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기술 독립을 이끌어갈 중소기업 100개사를 지정하여 R&D, 인건비, 시설 양산, 벤처 투자, 수출 지원, 수요처 연계, 공정혁신 자금을 최대 180억 원까지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11월 1일 금요일까지 유망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참조.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소벤처기업부가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 바로 지글지글 한우 익는 소리. 시작하기 무섭게 콸콸콸 배어나오는 진정한 육즙통.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무슨 정말. 택도 없는 아이고.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가짜 뉴스 한 거